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 자, 바이오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제 2020년 9월 30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신테카 바이오 306%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코로나 테마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는 뭐 신이 택한 바이오니, 하면서, 이제 신조어를 막 가져다 붙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관심이 몰린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버블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버블의 확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장 포지션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기 심리가 굉장히 이제 발현되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밸류 수준까지 주가가 막 상승을 하고 해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 테마주로 엮였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이제 신풍제약. 반면에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동반을 해서 올라간 섹터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밸류로 보면 크게 버블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공급 과잉의 흐름들은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3년,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익을 내는 구간에서 더 이상 확장을 시켜가면서 2년, 3년 후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부분들이 거의, 저는 이제 확률이 뭐,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후에, 지금보다 돈을 덜 벌 거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대입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이제 대입을 해서, 밸류 체크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적당하게 우리가 산출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주가 수준이 어디가 맞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이 현재 가치는 얼마고, 자,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년, 3년 이후, 이 이후는 굉장히 또 밸류 체크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클로 놓고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2년, 3년 구간대부터 2년, 3년 사이클로, 1년에서 3년 사이클로 중기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유가 요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끝나봐야 고점을 알죠. 자, 그러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 포지션이라든가 뭐 상따기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 버블에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투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진 자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챙겨놓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심리적으로 불안 요인이 작겠죠. 수익을 챙겨놓은 부분들이 있고, 자, 버블이 추가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분할 매도를 보면서 보유하는 포지션은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가진 자들의 영역에서는 신규 편입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가진 사람들은 나눠 팔면서 보유하는 포지션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에서 이제 이 기업에 이제 부는 이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과 코로나 테마주들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연결을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파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후발주라든가 뭐 이슈가 붙어있는 기업들은 거의 바이오 쪽에서는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확실히 수급 흐름이 꺾이는 흐름들이 보여져요. 자, 코로나 테마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폭탄 돌리기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폭탄이 언제 터지느냐, 이런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폭탄이 시작이 되면,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막 이렇게 큰 하락의 가능성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밸류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포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센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제 바이오 중에 이제 코로나 테마로 엮여있는 이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이제 보면 알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저는 경험치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파동이 시작이 되고 끝나는 과정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올라갈 거라고 진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태평성대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이제 해주셨어요. 9월 29일 날 이제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날 이제 이날 이제 점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상한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 그날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현금 비중 늘릴 겸 절반 매도 해두었습니다. 이런 매매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수익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태평성대님 뿐만 아니고 이제 수익 보신 모든 회원분들 축하드리고 인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찬나님하고 징기스칸님, 흰영우님은 보니까 100% 구간대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300% 포지션은 이제 아직 포지션이 안 나온 건지 수익 인증이 안 들어온 건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태평성대님은 121%에 한 번, 201%에 한 번, 306%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을 보면 이제 국내 유일의 슈퍼컴퓨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슈퍼컴퓨팅.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릴 때 이랬어요. 이 종목을 처음 추천드리고 뭐하고 할 때 테마적인 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이슈가 붙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매도 포지션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항상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죠. 코로나 폭락이 있기 전에 처음 이제 추천드렸던 시점이 이제 10,000원 조금 넘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코로나 폭락 구간에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 이제 한 2번 정도 추천을 드렸고요. 6월 달에는 저는 이제 이때부터 하방에 대한 스탠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이오 비중 축소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거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다 이제 매도 포지션을 냈어요.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러면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는 포지션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냐면 바이오라는 거는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노이즈용이 이제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면 비중을 많이 유지해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좀 끌고 가보고 이제 100% 이상 난 종목들은 끌고 가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을 이제 챙겨놓고 이제 폭락 포지션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코멘트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만 해도 헬스케어 비중을 우리가 35% 정도까지 이제 확장시켜놓은 구간이었어요. 12월 작년 한 12월부터 한 올해 한 5월까지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이제 늘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제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만이 아니고 헬스케어 전체 비중을 한 7%까지 이제 축소해서 이제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테마 흐름들이 꺾이고 뭐고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또 이제 이 헬스케어 쪽 그리고 바이오 쪽 비중은 조금 이제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가는 부분들을 회원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제 포지션 설정을 하다 보면 왜 이런 포지션을 이렇게 취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딩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왜냐?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나 갈까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내려가요. 얼마나 빠질까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관련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SK 바이오팜 무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밸류 체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지금 임상 중이라든가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밸류 체크라는 것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밸류로 가는 게 아니고 투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변동성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포지션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비중을 많이 갖고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버블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보려면 제가 이제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복리 계좌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짜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과 손실을 제한하는 포지션들이 이 안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이제 합리적인 이제 버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을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버블이라는 거는 가치 판단하에서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다 라는 예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흐름만 놓고 보면 여기서 뭐 상한가 한 두세 방 더 나오고 뭐하고 하면 그냥 100% 200%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점화한가 들어간다 그래도 무슨 악재 요인이 어떤 게 불거져 나와서 점화한가 들어간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포지션들이라는 거죠. 물론 점상한가가 연속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그것도 뭐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포지션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이 리스크라든가 인정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부분이라든가 위험 요인들은 그러니까 이건 투기 비중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비중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하게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수익도 많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리스크라는 게 불거지고 뭐하고 했을 때는 굉장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든가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이제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된다 그래도 그냥 보유를 하면 돼요. 기업 가치라는 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존버라는 게 되죠.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게 되질 않아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설정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이제 잡혀있지 않다 그러면 뭐 수익 냈다 손실 봤다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깡통으로 가는 구조적인 테마 흐름으로만 항상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이제 위험을 인지하고 투기 비중이라는 거를 확실히 인정을 하고 할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비중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온다라든가 포지션이 오게 되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투기 비중을 10%에서 15% 정도로 제한을 해서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이제 비중 설정을 할 거고요. 지금 신테카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보면 이제 흡입형 치료제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후보물질, 그러니까 치료제 후보물질을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이제 후보물질, 이제 치료제 후보물질을 뭐 3개인가 6개인가 도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미약품하고 뭔가 공동 개발을 해서 한미약품이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제 흡입제 요런 부분들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이 코로나라는 치료제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약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보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효능이 좋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후보물질을 이제 3개인가를 도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짜집기해서 들은 이제 찾아본 내용들이라서 정확하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코멘트들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존 이제 보면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슈퍼컴퓨팅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돌리면 자, 기존에는 이제 이런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뭐고 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슈퍼컴퓨팅 기술로 돌려보니까 6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신약을 이제 뭐 발굴해서 임상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걸린다 치면
자, 이거를 만약에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 그러면 비용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임상에도 쓰이고 여기저기 쓰이게 되면 굉장히 뭐 신약이라든가 신약 개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라든가 여러 가지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다만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이거를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3년 후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 5년 후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 또 이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얼마를 책정을 해줘야 되냐 라는 부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치상으로 이제 결과값을 돌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글로벌리 슈퍼컴퓨팅 관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지금 요런 이슈들을 타고 주가가 이제 급등 중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리 이제 슈퍼컴퓨팅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를 보니까 한 100개 정도 된다라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상장 기업으로는 최초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또 다른 기업이 상장을 한다, 이 관련 기술 비슷한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의 밸류를 체크를 해서 이제 공모가를 산출하고 뭐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신테카 바이오의 시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왜냐하면 상장할 때는 이 기술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가치가 얼마냐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총을 이제 할당을 해서 뭐 퍼라든가 퍼가 뭐 100배면은 100배를 반영을 해가지고 뭐 상장을 하고, 뭐 50배면 50배를 반영해서 상장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모가를 산출하고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분식행위니 어쩌니 해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에피스의 가치를 조작을 했니 어쩌니 해서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검증해낼 수 있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업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업체들이 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리 이제 막 다 상장을 추진을 하고 뭐 해서 이런 기술들이 부각을 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의 가치가 다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이제 뭐 이런 기업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희소성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희소성이라는 게 조금씩 해소가 되는 국면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로 확인을 시켜줘야죠. 자, 돈을 얼마나 벌고 매출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미래에 이익을 얼마나 찍을 수 있고 매출을 얼마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치화가 돼야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대충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슈가 붙었을 때 수익을 잘 챙겨 놓으면 나중에 또 폭락이 오는데, 보통 그런 폭락들이 어떤 노이즈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후보 물질을 도출한 걸 가지고 임상을 뭐 진행을 했는데 임상에서 렘데시비르보다 효능이 안 좋더라 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폭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슈퍼컴퓨팅 기술을 6개월 만에 2년 걸리는 걸 단축해서 만들어냈는데, 어떤 다른 기업이 이 비슷한 기술로 3개월 만에 도출을 해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술력이 처지네 하면서 또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요인들은 그냥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숫자가 수치화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정확하게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자,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밸류냐를 보면 500억 정도를 예를 들어 20배를 준다고 해서 250억 정도의 이익을 산출한 가치가 시가총액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은 이익이 한 푼도 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 이게 1조가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거고 10조가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1조가 되면 10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 1000억이라는 수치가 언제 찍힐지 모르는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1조가 가 있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치료제를 만든다 그래도 그 약이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기업들은
모르겠어요.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오게 되면 승자 독식의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코로나라는 경우가 이런 질병이 언젠가는 사그라들 건데, 사그라드는 구간에 만약에 치료제가 이제 출시가 되고 백신이 출시가 돼봐야 의미가 없겠죠. 지금 이제 막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구간에 나오는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이익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춰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확산세가 꺾이고 이제 코로나라는 거에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신약이 나오고 뭐하고 해봐야 뭐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랑 이런 것들을 뭘 한다 그래도 이미 후발주자라는 거예요. 길리어드에서 만들어낸 이제 뭐 렘데시빌은 이미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공급 원리를 따져봤을 때 공급량이 만약에 부족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신약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1년, 2년 후에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렘데시비르를 생산하고 있는데 약이 잘 팔리고 뭐 하면 길리어드 같은 데도 이제 캐파 증설해가지고 약을 더 많이 찍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기라는 건 신약이 나온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약품과 이제 협업해서 치료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이미 판매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렘데시비르를 생산하는 그 길리어드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증설만 하면 돼요. 약을 더 찍어서 지금 팔면 돼. 자, 한미약품이랑 이거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출시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이미 검증이 된 약이라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약이 만약에 검증이 됐다 그러면 새로 출시되는 약을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과연 이제 이게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한다 그래도 돈이 될까라는 거예요. 일단 약 효능이 렘데시비르보다 좋아야 되겠죠, 치료제라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모의 주연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야, 이거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진 관점이고요. 기술력의 가치, 물론 이 기술력은 굉장히 저는 특출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2년 걸리는 거를 6개월 만에 단축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이 기술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뭐 하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제 한 100개 정도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체크해봐야 돼. 긴 기간 이제 체크하면서 우리가 봐야 돼. 그런 포지션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기술력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임상 중인, 예를 들어서,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시됐을 때 얼마, 거기에서 이제 할인가를 얼마를 적용해서 지금 가치가 얼마다 하는 식의 대충의 추정치들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추정치들을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승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고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제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총 5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구간은 지금 이제 5천억이라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1,000억대? 뭐 1,500억대 미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에요. 지금 이제 시총이 5천억이니까 지금 이제 38,000원이니까 1,500억대? 시총이 2천억보다 쌀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인데 이게 막 지금 5천억 구간인데 이게 뭐 1조까지도 갈 수 있고 2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신라젠이라는 기업도 뭐 시총이 15조까지 갔으니까
신라젠이 시총이 15조까지 갔었나 8조까지 갔었나 아무튼가 8조까지 갔다가 지금 뭐 깡통 났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신라젠만큼의 리스크는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규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기 자체가 진행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고,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은 이 기술은 여러 가지 협업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망할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망할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싸냐 비싸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실 비싼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총이 5천억이라 그러면 이게 비싼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술을 예를 들어서 이익을 500억을 내는 자산과 이제 이익을 500억씩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뭐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 세고 셌는데 그런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사실 별로 안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되고요.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또 가진 기업이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던 자금이 당연히 쪼개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신테카바이오가 이렇게 흥하고 잘 되고 있다. 또 이제 시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뭐고 하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이제 IPO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돈이 이제 신테카바이오로만 쏠렸는데 상장 기업이 1개고 2개고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자금들이 분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이제 재평가가 이제 되는 구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했을 때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규 투자를 위해서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실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으로 이제 자금을 많이 확충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 새로 투자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포지션들이 왔을 때 무언가 새로 이제 기업이 어떤 신규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에 IPO를 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언제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 에이프로젠제약 같은 경우처럼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유상증자가 만약에 뭐 실패한다라든가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든가 이런 포지션들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인가를 적용해주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기업의 이익이 찍히지 않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은 예를 들어서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가 있겠어요? 있어봐야 이게 돈이 얼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5천억 구간에 예를 들어서 유중을 예를 들어 1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1조 구간에 유중을 10%만 해버리면 자 1,000억이라는 유보금이 생겨요. 기업에.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취할 때 보통 이제 할인가를 적용해주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할인가를 적용해주고 무슨 뭐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뭐 그 유중 뭐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동안 이제 뭐 유중 발표라는 게 나게 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뭐하고 하면 계속 할인가들을 계속 적용을 해주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도 바이오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자금을 모아서 신규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 그래도 이 성과가 또 언제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뭔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이익을 깔고 가고 자본을 깔고 가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유보금이 있고 뭐 기업 가치를 깔고 가는 기업들보다 굉장히 크게 노이즈 요인을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최근에 보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 실패하고 유상증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하면서 주가가 뭐 10년 이전보다 더 낮은 구간까지 뭐 이제 내려왔죠. 주가 수준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은. 왜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건 없는데 월급을 계속 뭐라 그래야 돼. 직원들 월급은 계속 줘야 되고, 무슨 새로 공장을 세운다라든가, 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익을 내는 게 없으면, 이익으로 상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뭔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해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5년, 10년 후의 성과를 기대를 하고 지금 가격에 편히 파는 게 이게 합리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편입을 했던 구간이 이제 시총 1,500억 당. 요쪽,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방송으로도 저는 이제 시가총액 2,000억 미만의 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다. 왜냐면, 시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5천억 당, 1조 단까지는 이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에서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3천억, 2천억 미만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막 늘려가는 포지션들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이제 암도 정복을 해야 되고 치매도 정복을 해야 되고 또 신규 질환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지금처럼 만약에 뭐라 그래야 돼 코로나라든가 이런 질병이 창궐하고 뭐하고 했을 때 요런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고 계속 이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돼야 요런 것들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기술력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 대응 포지션들을 보면 스페인 독감, 흑사병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질병들이 있을 때 과거에도 있었죠. 인류가 있었던 동안에 그런 질병들은 꾸준히 있어 왔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대응 속도를 보면 이미 비교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돈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부채 땡겨 쓰고 무슨 주가 올라간다라니까 지금 올라가고 투기 심리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깡통이 났다고 그 회사를 욕할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미 많이 욕심을 불어하고 들어가서 깡통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70% 빠져 그러면은 그 전에는 막 찬양을 합니다.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막 15만원 갈 때는 막 찬양을 했어. 이 팩사백이라는 약과 막 신라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찬양을 해. 그러다가 이게 회사가 뭐가 문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하니까 CEO 이 죽일 놈, 이 회사 바이오 기업들은 다 사기다 막 그쵸? 내 돈 깨먹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고 양아치예요, 양아치. 내가 양아치인가 투자자인가를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투자를 했어. 투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을 못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잘 돼야 돼? 양아치예요, 양아치. 그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랑 사업이랑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잘 되게 되면 그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구조인 거고 기업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손실을 또 나누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몰빵 들어가가지고 잘 되면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희망에 부풀러 있다가 무언가 회사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이 회사 주인도 나쁜 놈이고 바이오 기업들도 나쁜 놈이고 이런 기업들을 상장시켜놓은 국가도 나쁜 놈이고 꼴값들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 된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의 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금을 내가 태워서 이 회사가 망한다고 내가 욕할 것 같으면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리스크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투기 비중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랑 리스크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진 거 몽땅 갖다 때려박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고 버린다는 개념으로 이제 투기 비중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이죠. 10개, 100개 사서
이 중에 뭐 5개, 뭐 10개만 성공하면, 뭐 아니면 이 중에 뭐 3개, 뭐 5개만 성공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요런 관점으로 이제 투기 비중은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90개가 망해도 난 이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비중 할당을 해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기 비중 설정은 요런 관점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 데다가 이제 뭔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아주 과거로 돌아보면 이제 뭐 유럽의 튤립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IMF 때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도 뭐 수많은 버블이 일어나겠죠. 지금 부동산 버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08년 직전에 2007년도에 인프라 버블, 결국은 인프라 버블이 꺾인 것도 미국의 모기지라든가 그 대출 상품이 꺾여갖고 은행들이 이제 모럴해저드로 이제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출 많이 내주고 이익을 많이 잡게 하면 이제 성과급도 많이 나고 뭐하고 하니까 대출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만 날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전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제 이 리스크가 터진 거고, 그게 국가 전체로 이제 번지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노이즈요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버블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러면 그런 버블에 내가 올라타가지고 버블이 꺼졌을 때 죽을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블이 꺼졌을 때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비중들을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이오라는 요런 섹터는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바이오 기업들을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들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한 8, 90%는 노이즈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세요. 우리가 뭐 나스닥, 뭐 미국 증시도 보세요. 미국도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6, 7%, 6%에서 8% 정도 연평균 성장하는 게 맞아요. 연평균. 근데 미국에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년인가 20년인가 동안,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어디서 본 건데 11%, 12% 정도 연평균 상승률이 나왔어요. 야, 그러면 연평균 원래 통계치가 이건 이제 100년 이상, 200년 이상의 통계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보다 거의 뭐 0.5배에서 뭐 2배 정도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과열이 껴있는 거잖아요, 나스닥은. 이건 버블이라는 거예요. 밸류 체크를 딱 해봐도 미국 평균 밸류가, 역사적인 평균 밸류가 14배 정도 되는데, 12배에서 14배 정도 되는데 지금 20배가 넘어가요. 이건 버블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만스닥이라고 환호를 하죠. 자, 테슬라도 이제 천슬라라 그러죠. 테슬라가 뭐였더라? 뭐 아무튼간 이런 신조어들을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신조어가 딱 붙기 시작할 때는 뭔가 이건 사람들이 기대감이 쏠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도 이제 주가가 여기서 더 갈지 덜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점수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뭐 추석 지나고 뭐 이제 몇 거래일 동안은 강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이제 신이 택한 바이오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신조어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중들의 관심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포지션이라든가 포인트들을 항상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자리보다 싸게 살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익 구조가 잡힌다라든가 아니면 이 기술 가치라는 게 책정이 되는 구간에는 이제 1년 후든 2년 후든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일단 38,900원보다는 싸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싸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포지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규 포지션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가진 자의 영역과 자, 신규 영역은 다른 거예요. 신규 영역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보는 겁니다. 항상 대중의 관심이 없을 때 보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몰렸을 때는 신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영역이죠. 가진 사람들이 난합하는 포지션이에요. 결국은 이제 매도를 해나가는 포지션이에요. 가진 사람들도 파는 포지션이죠.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나눠서 파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런 포지션에 남들은 팔고 있는데 나는 새로 들어간다? 그 사람들 거 사주는 거잖아요. 비싼 값에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 포지션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모여서 장기적인 성과가 만들어진다.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포지션들을 너무 이제 따라다니고, 뉴스를 따라다니고, 이슈를 따라다니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에 항상 내가 노출이 된다. 그래서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포지션을 찾아가는 작업이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